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미팅 자리였는데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적당히 화사한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품이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던 건 그녀의 깊이 있는 교양과 배려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이트 약속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았고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에게도 정중하게 대했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렸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해주시는 거니까 천천히 기다릴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나를 항상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도 크게 칭찬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결혼 후 그녀의 살림 솜씨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안 곳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영양을 고려한 반찬들이 가득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놨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모임에 함께 나가면 그녀는 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어요. 사모님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부러워요. 이런 분을 아내로 두시다니.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절대 나서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분위기를 띄우는 말을 건넸어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회사 동료 부부와 함께 갔던 더블 데이트였어요. 상대방 부부가 약간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눈치챈 아내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영화 보셨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절묘한 타이밍에 던진 화제였어요.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화기애애해졌고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동료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오늘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늘에 감사했어요. 주변에서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내 부모님께도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딸보다 더 잘해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내가 얼마나 행운인지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결혼 5년 차까지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항상 현명하게 해결해 나갔어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완벽함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짜증을 내거나 피곤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완벽함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의 정체를 나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완벽한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상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그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적절한 말을 건네던 그녀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쁠 것 없는 변화였죠. 오히려 더 활발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적극성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대학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는데 아내도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늘 아내들도 함께 참석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술이 조금 돌기 시작할 무렵 내 가장 친한 친구인 현수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현수는 예전보다 확실히 몸이 좋아져 있었어요. 친구들 모두 그의 변화를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정말 달라졌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여자친구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겠는걸. 이런 농담들이 오가는 가운데 갑자기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현수 씨, 요즘 운동해서 그런지 더 멋있어졌네요. 그 말 자체는 평범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은근한 무언가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 고마워요. 그냥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건데.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그 순간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만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수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와, 현수 씨 취향 정말 좋으시네요. 저도 그 차 정말 좋아해요. 아내는 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내가 차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현수 이야기에는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한번 태워드릴까요? 현수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평소에 아내라면 괜찮아요. 남편 차도 있는 걸요라고 정중하게 사양했을 텐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급하게 회사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처음에는 그냥 안부 묻는 문자였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답장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아내가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 현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번째 오늘 날씨가 좋네요.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 같아요. 세 번째 혹시 시간 되시면 차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정말 관심 있어요. 문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아내는 내 친구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장했어?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답장했는데 나중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현수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만나자고도 했어. 혼자서.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그래도 나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오해인 건 아닐까? 아내 나름대로는 그냥 친근함의 표현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미소일까? 아니면 가면을 쓴 미소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의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완벽한 아내라는 모습이 어쩌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면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수와의 대화 이후 나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분노나 절망보다는 묘한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를 꺼내는 거였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정확한 사실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첫 번째 단서 휴대폰 사용 패턴. 아내의 휴대폰 사용 패턴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실에 갈 때도 폰을 가져가고 잠들기 전에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자주 진동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회사 동료요. 내일 회의 때문에. 하지만 밤 11시에 회의 준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의 그 미묘한 미소는 뭐였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재빠르게 우리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가족요금제로 묶여 있어서 통화 내역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3월부터 특정 번호로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짧은 통화였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통화는 1시간 23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나는 야근을 하고 있었죠. 번호를 확인해 보니 회사 내선 번호 형식이었어요. 누구 번호인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카드 사용 내역. 다음으로 확인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아내는 평소 집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은 좀 대충 적혀 있었거든요. 온라인 뱅킹으로 상세 내역을 뜯어봤어요. 3월 18일 호텔 카페 28,000원. 3월 25일 레스토랑 65,000원. 4월 2일 바 45,000원. 문제는 이런 장소들에 대해 아내가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3월 18일에는 친구들과 쇼핑했다고 했는데 쇼핑센터가 아니라 호텔 카페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 평일 오후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혼자 가기에는 애매한 수준들이었어요. 세 번째 단서 위치 정보. 아내와는 카카오톡 위치 공유를 켜놓고 있었어요. 서로 안전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스크린샷을 찍어가며 아내의 동선을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월 5일 오후 2시 30분 회사 근처까지는 정상. 4월 5일 오후 2시 45분 배터리 부족으로 위치 공유 종료. 4월 5일 오후 5시 10분 마이너스 집에서 위치 공유 재개. 약 2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단서 CCTV 확인. 우리 아파트 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 호실별로 백업을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관리소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복사받았어요.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나 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3월 18일 영상을 보니 아내가 오전 11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퇴근했을 때는 방금 들어왔다고 했었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단서 메시지 백업.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거든요. 슬쩍 화면을 보니 김대리 이름이 보였어요. 메시지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톡 개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99가 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지문 인식을 해놓지 않아서 패턴만 풀면 됐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정말 견디기 힘든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워. 다음엔 좀 더 멀리 가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를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주요 대화들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드디어 체크리스트 완성. 그날 밤 나는 차분히 노트를 펼쳤어요. 감정 대신 체크리스트만 남겼습니다.
3월 18일 밤 9시 42분 동일 호텔 입실 카드 내역 CCTV 확인. 4월 2일 회사 근처 바 결제자 김대리 통화 내역과 시간 일치. 카카오 위치 공유 배터리 부족으로 종료 직후 공백 2시간 주 1회 패턴. 메시지 내용 관계 지속 및 은밀한 만남 계획 스크린샷 보관. 통화 빈도 3월부터 급증. 최장 1시간 23분. 마지막으로 현관 CCTV 백업을 외장하드로 복제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이제 계획 수립.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따져봤자 몰랐다.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 더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2. 그 전까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기. 3. 변호사 상담받기. 4. 모든 증거 정리해서 한 번에 제시하기. 다음 장면을 위해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어요.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은 사실만 모으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연기 정말 잘한다. 이제 나도 연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완벽한 남편 역할을 계속하면서 조용히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가야 했어요.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조심스럽게 모아온 퍼즐 조각들이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동네 반, 직장 반에 퍼져 있었더라고요. 처음 알게 된 건 회사 후배를 통해서였습니다. 형,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더 자세히 물어보니 이미 몇 주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내와 김대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였습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후배로 우리 모임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2살 어린 후배였는데 외모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현수가 아니라 김대리가 진짜 상대였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꽤 많이요. 죄송해요, 형.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김대리와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는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요? 저녁 먹으면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얘기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지 아내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대리 말하는 거야.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 당신과 김대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모텔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해,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5분인지 10분인지 정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결국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잘 모르겠다니. 결혼 생활을 깨뜨릴 정도의 일을 하고서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부족한 건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다른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새로운 감정 때문에? 그런 이유로 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거예요? 김대리는 뭐래? 그 사람도 미안해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인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럼 현수 씨한테 보낸 문자는 뭐지? 아내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또 거짓말이네. 현수가 다 말해줬어. 만나자고까지 했다면서?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김대리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없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 말은 진실 같았어요. 적어도 김대리 한 사람이었다는 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느꼈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과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 그 한마디에 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게 아내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 말에서 아내의 체념이 느껴졌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친정에 가 있어. 알겠어요.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지만 어느 순간 변해버린 걸까요?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내 몫이라는 것이었어요.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일주일 후 김대리의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나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인사위는 길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근무지 이탈 업무 시간 중 회사를 벗어나 개인적 만남 지속,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법인 차량을 주말에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 다수,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조직 신뢰 훼손 기혼 동료의 배우자와의 관계. 위원장은 최종 결론을 차분히 읽었어요. 김호 대리 상기 사유에 의해 해고 처분합니다.
종이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숨통을 처음으로 트이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인사팀 문이 닫히자 김 대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힘없이 내게 물었습니다. 형 꼭 여기까지. 회사에선 널 김대리라 불렀겠지만 내 집에 들였던 건 배신자였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대리는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갔어요. 그의 자리는 다음 날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온 건 3일 후였어요. 그 사이에 나는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세웠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3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진실한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어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몇 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으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요. 이혼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항변도 없고 만류도 없고 그냥 알겠다고.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건가요?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물론 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선택 자체를 후회하느냐는 거예요.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아내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후회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도 진짜였다는 것. 짐 정리는 언제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면 될까요? 오늘 중으로요. 좀 가혹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하겠어요. 아내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옷장 여는 소리, 짐 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왠지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이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가도 될까요? 연락하고 가져가세요. 정말 사무적인 대화였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결혼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 한때는 너무나 소중했던 추억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결혼 앨범을 들고 물어봤어요. 가져가. 나는 필요 없어요. 정말로요? 응.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그 사진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아내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도 따라 나가서 마지막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현관문을 나서면서 아내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조심해서 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문을 닫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내의 흔적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부엌에 그녀가 좋아했던 찻잔들, 거실 소파의 쿠션.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인 줄 몰랐어요. TV를 보면서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어요. 평소 아내가 싫어했던 스포츠 채널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자유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 전체를 혼자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잠들기 전에 지난 5년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행복조차도 가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연기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아내의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 정리했고 가구 배치도 내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부엌도 내가 쓰기 편한 대로 재배치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깨달은 건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물론 외롭기도 하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거짓말에 속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5살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죠. 오히려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2달 후였어요. 다행히 아내 측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와서 큰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합의로 해결했고 위자료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아무래도 잘못이 명백한 쪽이다 보니 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현실.
가장 먼저 느낀 건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그동안 맞벌이로 살면서 두 사람이 나눠 감당하던 생활비를 이제 혼자서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집 대출금, 관리비, 각종 공과금까지.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계부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관리하던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떤 게 필수고 어떤 게 선택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어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세탁기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널어서 말리고 개켜서 정리하는 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깨끗한 옷이 떨어져서 주름진 셔츠를 입고 출근하기도 했어요. 요리는 더 큰 문제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해주던 집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라면이나 밥에 김치 정도로 때우다가 나중에는 도시락을 사 먹거나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당연히 식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주말이 특히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아내와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첫 번째 주말에는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생활 패턴을 다시 만들어 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요리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요리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법 괜찮은 음식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짰지만 몇 번 해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를 배려해서 포기했던 취미들, 가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도 만났어요. 현수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내의 근황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공통 지인들을 통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자유롭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직장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고 하더군요. 특히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더욱 차갑게 대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김대리와의 관계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혼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감 없는 관계였던 거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졌을 텐데 상황이 복잡해지자 도망간 거예요. 김대리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대. 회사에서도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 아내는 혼자가 되었어요. 이혼했고
불륜 상대마저 떠나고 직장에서는 시선이 차갑고 원했던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몇 달 후에는 직장도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더 이상 그 환경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한 여성, 게다가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요. 요즘 알바로 생활하고 있다던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맞벌이로 여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에서도 오래 있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딸의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가 봐. 지인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당당하고 완벽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해요. 많이 초라해 보였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기혼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기도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외로워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동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치르고 있는 거겠죠. 같은 이혼이었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자유의 대가는 달랐어요. 나에게는 힘들지만 정직한 자유였어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도 않고 누군가를 의심하지도 않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도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게 정직하고 투명했다는 것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진실한 하루를 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다는 게 이런 자유로움인 줄 몰랐어요. 반면 아내에게는 원하던 자유의 대가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순간의 감정에 따른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새로운 감정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남은 건 깨진 관계들 뿐이었어요. 1년쯤 지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마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과거는 따라다니죠. 자유를 원했던 그녀가 결국 얻은 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책임 없는 관계를 택했지만 결국 그 관계마저 책임지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거죠.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마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감당해야죠. 진짜 자유란, 지금 생각해보니 자유라는 건 단순히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도 내 선택에 책임지며 살고 있고 그래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상처는 분명히 있었어요. 가끔 예전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녀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녀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힘든 방식으로 배우고 있지만 말이에요.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끝내 지켜낼 거예요. 다시는 거짓된 관계에 속지 않을 거고 진실한 사람들과만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봄비가 그치고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침대를 버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썼던 그 더블 침대를 처분하고 새로운 싱글 침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쓸 침대였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래된 커튼도 모두 떼어내고 대신 햇살을 자유롭게 들이는 깔끔한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지에 못을 박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 집엔 이제 거짓말이 없다.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누구를 속이거나 속을 일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어요.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발코니에 새 화분 2개를 놓았어요. 하나에는 재시작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다른 하나에는 침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가짐들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미간에 생겼던 주름이 많이 펴져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진짜 복수의 의미.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걸. 김대리가 해고당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들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일상들이 모두 진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는 투명한 일상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TV를 보든 책을 읽든 친구들과 전화를 하든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코니의 2화분에 물을 주면서 다짐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